예, 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161페이지에 인건비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건비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리를 해보면, 자, 종업원한테 지급하는 인건비 발생과 동시에 전액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크게 신경 쓰실 거 없고,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어떻게 되느냐? 급여에 대해서는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송금 인정이 됩니다. 사회통념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상식적으로 저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저 정도 받아도 돼,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여금은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있는 경우에 한해서 송금 인정이 됩니다. 지급 규정은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회의록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퇴직금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송금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송금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과 관련해서는 임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상여금, 퇴직금은 무조건 지급 규정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원 퇴직급여에 대한 부분, 중간정산 사유가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우리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호장법에 중간정산 사유가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데, 임원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정산 사유가 거기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에 별도로 중간정산 사유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보시면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에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간정산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원이 3개월 이상 질병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도 가능은 하고요. 근데 뭐 재해까지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두 가지 사유는 중간정산 사유로 좀 기억을 하셨다가 임원들 퇴직금 정리할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 구분을 한번 보시면, 자, 법인세법에서 그러니까 퇴직금을 임원에게 지급한다라고 가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지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세법상 한도를 계산해 보니까 규정상 금액이 7천만 원이었다라는 겁니다. 7천만 원이고, 그러면 한도가 7천이니까 1억 지급했는데 7천이니까 3천만 원만큼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 상태가 생기는 거죠. 못 받으니까 이 부분 송금 불산입이 되면서요. 그죠? 송금 불산입이 되면서 상여 처분으로 해서 인정상여로 정리되도록 됩니다. 자, 이 부분이 퇴직금을 받으면 다시 소득세법으로 또 가게 되는데, 소득세법에서 7천만 원 인정받은 금액을 갖고 들어오면 근로소득이냐 퇴직소득이냐를 구분해 달라라는 겁니다. 퇴직소득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5천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근로소득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2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또 구분해서 정리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그래서 각 세법을 어떻게 볼 거냐? 법인세법은 비용 인정 여부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득세법은 소득 구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거냐,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거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비슷한 규정이 동시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혼선을 느껴갖고 이상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고, 이거 두 개를 연결시키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우리 법인세법상의 내용들을 한번 보면, 법인세법상 퇴직금 해당액, 제가 앞에서 1억이라고 예시를 들었고요. 자, 세법상 한도는 정관 또는 위임에 의한 주총 결의에 의한 규정상 금액, 그 다음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임원 총급여 곱하기 10% 곱하기 근속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7천만 원이다라는 거죠. 그죠? 7천만 원. 그래서 한도 초과가 3천만 원 나옵니다. 제가 앞에서 2천만 원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그건 잘못한 거네요. 제가 더하기 빼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송금 불산입 상여로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소득세법에 가면 법인세법상 송금 인정된 퇴직금 중에 12월 1월 1일 이후 퇴직금 7천만 원이죠. 그죠? 송금 인정된 금액 7천만 원 이고요. 자, 3년 총평균 연평균 금액 곱하기 10% 곱하기 19년도까지 근속연수의 3배수. 그 다음에 3년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 곱하기 10%에 19년도 1월 1일 이후, 19년도가 아니고 20년도입니다. 2020년도 1월 1일 이후 근속연수의 2배수 한 금액이 얼마냐라는 거죠. 5천만 원이다라고 앞에서 제가 예시를 들었고요. 그래서 차이 금액 2천만 원이 나오게 되면 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 징수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자,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이나 똑같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2천만 원에 대한 금액도 퇴직금 한도 초과액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혼선을 자꾸 일으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둘 다가 한도 초과액이지만 어쨌든 근로소득이기도 하지만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규정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등기 임원이 퇴직 후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예규에 보면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사임 후에 고문으로 근무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이 됩니까? 라는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현실적인 퇴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수령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이 되기도 하고 실질적인 퇴직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임원에서 종업원이 임원이 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죠. 그죠? 반대로 임원이 종업원이 되거나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되더라도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자금 대여 목적으로 인정 시에 자금 대여 목적이다라고 인정이 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주의를 하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보험료 어떻게 처리될 거냐 하는 부분 잠깐 살펴보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자, 보험은 그러니까 보험회사에다 내는 걸 보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보험료를 납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들 있는데, 자, 보험료라고 하는 용어는 또 어디에 나오죠? 손익계산서나 원가명세서에 가면 보험료라는 개정 과목이 또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같은 거니까 같은 성격으로 비용 처리하면 돼. 그래서 결론은 보험회사에다 내는 거 전부 비용 처리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구분이 되는데 계약자는 보험료 내는 사람이고요. 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주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크게 구분하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딱 구분하면 법인과 피보험자는 임직원이고요. 수익자, 임직원 또는 법인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구분할 수 있는데 사례별로 내용을 한번 보면 사례 1번 같은 경우에 계약자가 법인이고요.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익자가 보험료를 내야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익자가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보험금을 받아가면 세금 문제가 나오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내주고 수익금을 받아가면 상속세, 증여세 문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익자가 임직원인데 법인이 내주고 있죠. 요 경우에는 보험료는 본인이 내야 되는데 회사에서 내주고 있다라는 거는 회사에서 본인한테 월급 줘갖고 월급 받아서 본인이 보험료 내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은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 보장성 보험과 단체 보장성 보험을 구분하셔야 되겠고 일반 보장성 보험은 수익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자, 저축성 보험의 같은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단체 보장성 보험은 연보험료, 납입보험료가 70만 원 넘어가느냐 70만 원 이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70만 원 이하는 수익자의 근로소득으로 안 본다라는 겁니다. 수익자의 근로소득으로 안 봅니다. 지금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수익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수익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이걸 어떻게 되냐면 수익자의 근로소득이지만 비과세 소득입니다. 복리후생적 급여로 비과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7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2번 같은 경우에 계약자가 법인이고요.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에 저축성인 경우에는 납입 시에 자산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산 처리하고 보험금 수령했을 때 자산과 상기한 후에 손익 처리하면 됩니다. 자,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 납입할 때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 보험이 되겠습니다.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보험금 수령했을 때 이익 처분하시면 됩니다. 이익 처리하면 됩니다. 자, 보험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런 바탕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있던 내용,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라고 하는 정보 어떻게 확인할 거냐라는 부분이죠. 보험 증권을 보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임직원으로 되어 있다 수익자가, 이 경우에는 법인으로 일단 변경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경한 후에 관련되는 내용에 맞춰서 세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 소득 등에 대한 귀속 시기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소득은 원래 귀속 시기는 현금주의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현금주의냐면 원천징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천징수 문제 때문에 발생주의는 인정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인정이자는 우리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인정이자는 기본적으로 비영업 대금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영업 대금 이익이고 이자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인정이자의 귀속 시기와 지급 시기, 귀속 시기는 법인세 언제 낼 거냐라는 문제가 되겠고, 지급 시기는 원천징수 시기를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둘 중에 빠른 날이다라는 겁니다. 언제 할 거냐? 둘 중에 빠른 날이다. 귀속 시기와 지급 시기는 같습니다. 같고 둘 중에 빠른 날로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빠른 날이 언제냐? 약정에 의한 지급일입니다. 돈을 언제, 이자를 언제 받기로 한다라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과 약정이 없거나 지급일 전에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빠른 날 기준으로 귀속 시기가 정해지고 지급 시기가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요 규정 때문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이제 사례를 통해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 경우에 법인의 이자 수익 발생과 이자 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법인에는 이자 수익이 생기고요. 그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은 원천징수 의무가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자 지급자는 개인이죠. 개인인데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해서 원천징수 할 수 있느냐? 사업자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업자이든 아니든 원천징수 의무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우리 원천징수 규정을 보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렇게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사업자뿐만 아니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면 약정이 있는 비영업 대금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액하고 인정이자 상당액하고 비교해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정이자 상당액보다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액이 더 크다라고 하면, 자, 이 부분입니다. 자, 12월 31일자에 미수수익을 계상한 경우와 미수수익을 계상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요. 내국법인의 귀속 시기는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겠습니다.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정리를 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세무조정은 미수수익을 계산, 약정일이 있는 연도에 미수수익을 계상했다면 세무조정 없습니다. 근데 미수수익 계상 안 했다면 입금사안입 유보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약정일에 약정에 의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회수한 이자는 입금사안입하고 상여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일에 미수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은 1년 안에 회수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숫자를 넣어서 한번 보시면 460이고 500입니다. 자,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수수익 500, 이자수익 500으로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근데 한 경우는 미수수익을 계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자, 내국법인의 귀속 시기는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이 약정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제 세무조정에 들어갑니다. 자, 미수수익을 앞에서 계상을 했죠. 그러면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당연히 입금에 포함이 돼 있죠. 그죠? 당해 연도 입금인데 입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없다.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입금사안입 미수수익 유보 처리합니다. 유보 처리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표이사의 원천징수 시기 및 원천징수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약정일인 12월 31일 날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약정에 의한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 500만 원을 원천징수해야 됩니다. 500만 원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됩니다. 이자는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자 수익에 대해서만큼 특히나 비영업 대금 이익에 대한 부분은 약정일과 실제 지급하는 날 중에 빠른 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빠른 날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약정이자가 조금 작다라는 겁니다. 인정이자보다 작은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차액에 대해서 상여 등에 대한 소득 처분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대표이사의 원천징수 시기는 약정일이고요. 약정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상여 처분이 일어나는 요 경우는 대표이사 원천징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원천징수하는 거죠? 상여 처분하는 법인에서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자, 300과 460입니다. 미수수익 계상했고 계상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내국법인의 귀속 시기는 약정일인 12월 31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죠? 과소 계상된 금액, 입금사안입 미수수익 160만 원 상여 처분합니다. 그리고 미계상했을 때 300만 원에 대해서는 유보 처분하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상여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처리하시면 되겠고, 원천징수는 12월 31일 날 대표이사가 원천징수하되 약정에 의한 금액 300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여 등 처분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 원천징수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2007년도 예규에 25% 적용해서 원천징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자, 약정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 계상한 경우와 미계상한 경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귀속 시기는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미수수익을 계상했다면 미수수익 계상한 분계를 취소하는 세무조정을 진행합니다. 입금불산입 일단 처리하고요. 유보 처리를 합니다. 미수수익 잡으면 안 되는 건데 잡았기 때문에 가공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는 거죠. 자산을 줄여라. 입금불산입 유보. 그리고 입금산입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 등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계상한 경우에는 입금산입 인정이자 상당액 상여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이사 원천징수 하느냐? 원천징수 의무 없습니다. 왜? 상여로 처분된 거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에 의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죠?
상여소득처분은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보면 460 이렇게 잡았다 또는 하나를 안 잡았다라고 하면 자, 귀속 시기는 사업연도 종료일이고요. 그죠? 자, 입금불산입 미수수익 460 유보, 그 다음에 입금산입 인정이자 460 상여처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어요. 입금과 입금불산입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도 세무조정해야 되는 이유는 요 소득처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계상한 경우에는 입금산입 미수수익 460 상여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이사 원천징수 의무 없습니다. 자, 상여소득처분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에서 처리한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이자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 법인 간에 이자 지급 시에 원천징수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자, 이자 약정이 없다라고 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 지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상여처분이 일어나거나 기타 사회출 처분이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일 때는 이자 소득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이자 동인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 지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정이자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약정일 전에 이자 수령했다. 미리 수령했다면 이미 수령일 기준으로 지급 시기가 도래했죠. 귀속 시기 도래했기 때문에 이자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약정일 전에 결산 시 미수이자 계상하게 되면 원천징수 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거는 왜냐하면 요건 귀속 시기가 도래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요거는 요 시기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정일에 이자를 수령하면 약정일 기준으로 대표이사가 원천징수해야 되고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됩니다. 누가? 대표이사가. 약정일에 이자 미수령하더라도 약정일에 이자소득 지급 원천징수해야 되고 지급명세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약정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약정이 없으면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일에 정리하는 거고, 상여처분, 배당처분, 기타 처분에 따라 갖고 소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로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173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이라고 해서 결산서에 임원 상여금 5천만 원 포함되어 있는 정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회계관리에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정보들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달로 조회를 하셔갖고요.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상여금 항목이 있을 겁니다. 이 상여금 9천만 원에 임원에 대한 대표자 상여금 부분이 있네요. 5천만 원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지급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급 규정이 없으면 지급 규정을 보완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진짜 지급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가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해서 500만 원 상여 처분하시면 됩니다. 상여 처분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임원 중에 김철수 씨가 퇴사함에 따라 퇴직금 1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회사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고 김철수에게 지급한 1년간 총급여 1억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억 원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건속 연수가 5년 9개월이고요. 그래서 한도 초과가 4,250만 원 계산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4,250만 원에 대해서 상여 처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와 관련되는 부분은 별도의 세무조정 서식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생될 때 바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시면 175페이지에 비영업 대금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 약정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관련되는 사항들을 쭉 설명을 해드렸고, 181페이지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인정이자하고는 상관없이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이자 부분인데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보시면 우리 미수수익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에 가서 내용을 보시면 될 텐데 미수수익 있으면 미수수익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12월 31일자에 기간계산했다라고 나오죠. 은행 이자와 관련되는 부분 기간계산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바로 미수수익 입금불산이 345만 9천 원 돼서 유보로 처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미수수익 관련되는 세무조정은 나중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서 정리가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유보잔액은 미수수익 잔액이 일반적으로 유보잔액으로 남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